2026년 1월 3일 새벽, 카리브해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른 것은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수면 위 30m, 레이더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침투한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와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일명 나이트 스토커의 로터 소리만이 베네수엘라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자국민을 기아로 내몰았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의 30년 통치가 강제 종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은 단 1시간 6분 만에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끝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충격적인 체포 소식을 긴급 타전했고 지정학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월가와 런던, 그리고 여의도의 금융 트레이더들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라? 상식적으로 산유국의 지도자가, 그것도 미국의 군사 작전에 의해 체포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제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야 합니다. 불확실성은 곧 공포이고, 공포는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배럴당 100달러, 아니 150달러 돌파를 예상하며 풋옵션을 청산하려던 투자자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묘한 하락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요동치기는커녕 마치 이 사태가 이미 장부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듯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도대체 시장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투자자들은 전쟁의 공포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며 침묵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실 채권 회수이자 거대한 담보권 실행이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라는 인물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은 수백조 원의 차관과 그 담보물인 3천억 배럴의 원유를 정역적으로 압류한 것입니다. 마두로가 체포되어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로 압송되는 그 시각, 베네수엘라에 670억 달러, 한화 약 97조 원을 쏟아붓고 석유를 담보로 잡고 있던 중국의 자산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라? 하는 의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유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강제로 역류하는 거대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델타포스의 작전 그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 바로 경제 지표들이 가리키는 섬뜩한 진실 말입니다. 미국의 뒷마당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왜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서울의 아파트 값과 자영업자의 대출 금리, 그리고 당신의 장바구니, 물가에 충격을 주게 되는지,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추적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는 지금,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고 있는 것일까요? 마두로 체포와 함께 시작된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나비 효과. 그 72시간의 경제 시뮬레이션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대통령궁의 화려한 만찬장이 델타포스의 군화발에 짓밟히기 불과 6시간 전, 그곳에는 시진핑 주석의 특사단이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자금력이 마두로 정권을 지켜줄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15년간 1대1로라는 명분하에 베네수엘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7조 원에 달하는 차관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의 위안화 경제권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페트로 위안 체제를 완성하여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거대한 포석이었습니다. 마두로는 중국이 구축해놓은 이 경제적 요새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본은 권력의 이동을 그 누구보다 먼저 감지합니다. 마두로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유가가 아닌 중국의 국영은행들과 에너지 기업들의 CDS,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지만 수면 아래서 중국 자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기업 PDVSA에 묶여있던 중국의 채권들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원은 커프리스비 원칙을 적용해 마두로를 범죄자로 규정했고, 이는 곧 그가 체결한 모든 차관 계약의 정당성이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해 부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금융계서는 이를 두고 지정학적 마진콜이라 불렀습니다. 담보 가치가 폭락하자 채권자인 중국에게 즉각적인 청산 압력이 가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라? 하는 의문의 두 번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시장은 공포에 질리지 않았을까요? 월가의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공급 충격이 아닌 공급 정상화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에서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 이하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부패와 기술력 부족, 그리고 미국의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서거나 미국의 관리 하에 들어간다면 엑손모빌과 쉐브론 같은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이 귀환하여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베네수엘라의 펌프를 다시 풀가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입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탐욕이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호재이기만 할까요? 위기의 징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중국은 결코 97조 원을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뺨을 맞은 중국이 과연 어디서 화풀이를 할 것인가? 금융시장은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미국 국채를 투매하거나 혹은 인접한 아시아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하여 손실을 메우려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36년 전 노리에가 체포 때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남미에서 발생한 거대한 채무 불이행의 충격파는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의 약한 고리, 신흥국들의 외환 보유고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의 경로상에 불행히도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적 소용돌이의 핵심 작동 원리는 유동성의 진공 상태, 이른바 달러의 역류 현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유가 급등이나 원자재 대란을 걱정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 급격히 방향을 트는 순간입니다. 마두로 체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미라는 거대한 자원 시장이 반미 블록에서 친미 달러 경제권으로 강제 편입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달러가 미국과 그 앞마당인 남미로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흡입, Great Sucking Sound 현상의 시작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황폐화된 석유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겠지만 이 천문학적인 자금 수요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달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입니다. 자본은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곳으로 흐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는 리스크 덩어리가 아니라 미국이 보증하는 기회의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에 투자되었던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짐을 싸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재건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촉발되는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중국의 유동성 위기 전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베네수엘라발 부실 채권으로 대차대조표에 구멍이 뚫린 중국 국영 은행들과 기업들은
급히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본 유출입이 자유로운 인접국가의 주식과 채권 시장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ATM 이론이라 부릅니다. 중국이 위기에 처하면 한국 증시는 중국의 현금 인출기 ATM가 되어버린다는 냉혹한 가설입니다. 중국계 자본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한국 주식과 채권을 대량 매도하고 위안화나 달러로 환전해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 금융시장은 셀 코리아, 셀 코리아라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제적 본질은 달러의 귀환과 위안화의 긴축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 압착 더블 스퀴즈입니다. 미국으로 돈이 몰리니 달러 가치는 치솟고 킹달러, 중국이 돈을 빼내가니 신흥국 통화 가치는 폭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두로 압송 뉴스를 보며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어라? 하고 침묵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유가가 아니라 급격하게 말라붙기 시작할 신흥국의 달러 유동성 지표를 보며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 가뭄의 징후는 가장 먼저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지 않거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환율 그래프에서 발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쓰나미가 오기 전 해변의 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불길한 징조처럼 말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이번 마두로 체포 사태를 보며 노련한 투자자들이 1990년 파나마의 노리에가 체포를 떠올린다면 경제사학자들은 1982년 멕시코의 외채 불이행 선언이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악몽을 오버랩시킵니다. 정치적 사건이 어떻게 경제적 참사로 이어지는지 그 잔혹한 프로세스가 놀랍도록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아르헨티나의 몰락입니다. 포퓰리즘과 방만한 재정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이 겹쳤을 때 글로벌 자본은 패닉셀 또 아닌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냉혹함을 보였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국채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온 것은 미국의 헤지펀드, 일명 벌처 펀드, Vulture Fund였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국가의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사들여 뼈와 살을 발라먹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질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규모 면에서는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입니다. 1997년 대한민국이 겪었던 IMF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우리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자부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의 불길이 옮겨붙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기업 가치가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체의 리스크를 보고 자금을 뺐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남미발 리스크가 전 세계 신흥국으로 전염되는 전염 효과 (contagion effect)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리라화 폭락 사태나 그리스 국가 부도 위기 때처럼 특정 국가의 정치적 리스크가 트리거가 되어 기초 체력이 약한 주변국들의 환율과 금리를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현상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비교 사례는 1994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 일명 데킬라 효과입니다. 당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멕시코 정세가 불안해지자 중남미 전체에서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 충격은 아시아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복잡합니다. 단순한 자본 유출이 아니라 미국 대 중국이라는 거대 패권 전쟁에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유럽 경제권이 붕괴되었듯 친중 국가였던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는 친중 경제 블록에 속한 국가들에게 심각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중국 돈에 의존해 성장했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의 다른 국가들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치적 격병위에는 빚 많은 나라가 가장 먼저 죽는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도 있었지만 자원도 없이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는 이런 지정학적 충격에 모래성처럼 취약합니다. 국제 금융투기 세력들은 지금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타깃을 찾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대외 부채가 많고 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나라. 불행하게도 그 리스트의 상단에 대한민국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두로의 수갑은 베네수엘라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부채 국가들을 향한 마진콜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거리의 멀음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는 이번 사태에 가장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융시장에는 프록시, 베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 통제가 심한 중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거나 매도하는 대신 중국 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동된 한국 시장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베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마두로 사태로 인해 중국 경제가 입을 타격이 가시화되자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중국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의 반도체와 우량주를 매도하는 숏 코리아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두로가 체포된 날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외국인 매도 폭탄이 쏟아진 진짜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뇌관은 환율입니다. 마두로 체포는 미국의 강력한 패권 회복을 상징하며 이는 곧 슈퍼달러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의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쏠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이라 불리는 1,400원을 넘어 1,450원, 1,500원을 위협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수입 물가 상승, 국내 인플레이션 심화, 실질 소득 감소, 내수 부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마두로의 체포와 함께 찰칵 하고 잠겨버린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건설과 조선업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것은 기회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며 신흥국들의 발주가 뚝 끊길 공산이 큽니다. 특히 중남미 시장에 진출해 있던 한국 건설사들과 상사들은 기존 계약이 백지화되거나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계약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과거 이란 제재 당시 겪었던 미수금 사태가 베네수엘라에서 그리고 그 여파가 미치는 다른 친중 국가들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기업 자금팀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베네수엘라의 봄을 이야기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혹독한 자금 경색의 겨울이 먼저 찾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은행과 정부의 상황판은 붉은 경고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정책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정책 딜레마 혹은 불가능한 삼위일체의 상황이라 부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폭탄이 터질까 두렵고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자니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환율이 1,600원을 뚫고 올라갈 태세입니다. 마두로 사태로 촉발된 강달러 파도는 한국은행 총재의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선택도 고통 없는 해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급히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지나친 쏠림 현상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냉소적입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정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마당에 한국 정부의 말 한마디가 거대한 달러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방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실탄이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국제 투기 세력들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고통의 분담을 호소하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명분 아래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환율을 방어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영끌 쪽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들과 한계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용인하겠다는 묵시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2의 IMF라는 파국만은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외 신인도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두로의 몰락이 베네수엘라 국민에게는 해방일지 모르나 지구 반대편 한국의 정책 이반자들에게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앞당기는 반가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이 복잡한 고차방 정식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까요?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가 몰아칠 때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마두로의 체포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현금이 왕이다, cash is king 라는 오래된 격언의 귀환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디레버리징, 딜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입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무리하게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폭풍우 속에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자 비용은 여러분의 월급 통장을 잠식할 것이고 자산 가격 하락은 여러분의 담보 가치를 위협할 것입니다. 빚을 줄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유동성 가뭄을 버텨낼 유일한 방주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통화 분산입니다. 이번 사태는 원화라는 화폐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 최소 20%에서 30%는 달러화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투기나 환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내 자산의 구매력을 방어해줄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혹은 미국 단기 국채 등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내 자산의 국적을 대한민국 안에만 가둬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마저 불안하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화폐 전쟁의 끝에서 종이돈의 가치가 의심받을 때 금은 언제나 최후의 피난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철한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포에 질려 헐값의 자산을 매도하는 패닉셀링도 금물이지만 위기를 기회라며 섣불리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바닥을 예단할 수 없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마두로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중국이 어떤 보복 카드를 꺼낼지, 미국의 다음 타깃은 어디일지 시나리오는 매일 바뀝니다. 이럴 때일수록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환율, 금리, 유가와 같은 가격 지표가 보내는 신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가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되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72시간을 경제적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해 보았습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군사 작전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주식 계좌와 대출 이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풀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미국의 정의 구현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제국주의적 침탈이라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눈으로 본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오직 이익과 손실, 리스크와 기회만이 존재하는 차가운 정글입니다. 마두로의 수갑은 단순한 철제 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의 냉혹함을 상징하며 준비되지 않은 국가와 개인은 언제든 그 거대한 힘의 이동 과정에서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재편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의 돈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무너지고 있고 달러의 위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개방 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우는 고래의 등 뒤에 숨지 않고 조류의 흐름을 읽고 누구보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 나갑니다. 위기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깨어있는 소수였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의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힌 마두로, 그리고 여의도 증권가의 전광판을 붉게 물들이는 숫자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정치는 경제를 흔들고 경제는 다시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오늘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공포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의 냉혹한 이면을 직시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안 후이엔을 갖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동칠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정부도 운도 아닙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철저한 대비뿐입니다. 부자의 경제학.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